네, 매크로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장과 경제의 가장 큰 이슈죠. 트럼프발 관세 협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일본과 15% 관세 협상이 나왔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협상의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강경했던 태도에 비해서 15%라는 좀 관세율이 낮게 측정이 됐는데 이 부분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본이 우선은 얻은 게 있는 것 같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이 굉장히 자동차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참여연 선거 이전에 협상 결과가 아마 나왔을 텐데 일본은 이 협상 결과를 어떻게든 선거에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금 협상 결과를 내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당장 그 협상 결과 알려지고 나서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인 토요타나 혼다 같은 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자동차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이 품목 관세 부분은 잘 안 빼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품목 관세를 15%로 낮춰주고 더 놀라운 건 쿼터제 없이 들어갔다, 물량 제한 없이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굉장히 반색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좀 재밌었던 거는 저희한테 뭐 중요한 게 결국은 저희는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도 어제 조금 주가가 오르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일본이 사실은 전체 수출 중에 대미 수출 중에 자동차 수출이 한 27% 되고요. 우리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자동차라는 부분에서 일본의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량 제한 없이 15% 굉장히 낮은 관세율로 일본과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관세는 그냥 협상의 도구일 뿐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최근 트럼프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우선은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앵커님은? 몇 % 될까요? 네, 작년 기준으로 9%입니다. 9%? 네, 그리고 그게 제일 높았을 때가 1979년입니다. 그때 몇 %였냐면 20%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높았을 때도 전체 일자리 중에 5분의 1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한 30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40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아니 그 9% 되는 일자리 때문에 저렇게 관세를 하고 전 세계에 무지막지한 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라는 거를 두 부류로 나누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의 카드로 쓰는 제조업은 아무래도 미국 내에 정치적 영향력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스트벨트 스토리, 자동차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은 아마 트럼프가 이 관세를 해서 외국 기업들이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그것이 비싸지면 미국에서도 피해가 생긴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관세가 하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정말 놓치기 싫은 관세, 이거는 저는 철강 알루미늄인 것 같습니다. 철강은 너무 중요한 산업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철강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철강 같은 데 관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앞으로도 계속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조업을 트럼프가 정치적인 레토릭을 위해서 하고 있는 관세 부분도 좀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에서 하고 있는 관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본이 자동차 여기에서 15% 관세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적어도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협상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부분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옆 나라인 일본이 관세 협상을 성공을 시키면서 우리나라도 그 기대감이 커졌는데 25일에 예정이었던 2+2 통상 협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라기보다 일단 보류가 된 상황인데 이 베센트 장관의 갑작스러운 일정 차질로 좀 미뤄졌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계획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들려왔지만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앵커님께서 소개팅을 잡았는데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이틀 전에
캔슬하거나 미루자라고 네. 얘기했다. 그러면서 아, 나 집에 너무 중요한 사정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걸 앵커님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실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캇 베센트가 이를 전략적으로 미룬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뭔가 우리나라랑 협상을 좀 더 길게 끌므로 해서 얻을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분명히 전략적인 게 하고 있는 것 강하다.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얘기를 다시 한 번만 드리면 일본의 어제 협상 결과가 우리 정부에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시는데 그래도 기출문제 있으면 편하시잖아요. 네. 우리 정부도 협상을 하는데 산업구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고 우리가 참조를 해서 협상을 하는 건 분명히 우리 정부가 가지는 플러스 사이드일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사이드가 있어요. 뭐냐? 일본 자동차 기업이 15% 받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그것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아서 네. 미국 시장에서 마켓 점유율 같은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이거 쉽지 않겠죠. 한마디로 정부의 부담 쪽인 요인은 일본만큼의 혹은 일본 이상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이 일본과 먼저 협상을 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정치 스케줄을 잘 알고 아 이거 자민당 급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한 걸 수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대하기 좀 더 쉬운 일본을 먼저 해치웠다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한국과는 좀 더 장기전으로 가면서 한국에서 원하는 것들을 네. 조금 더 뽑아내려는 과정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의 갑작스러운 일정 차질은 아무래도 전략적인 의미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일본을 벤치마크하면서 지금 15% 관세율, 이거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우리 정부는 아마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품목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자동차, 반도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동차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을 얻어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미국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분야여서 여기는 협상 결과를 좀 바꾸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또 아마 주목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향후에 나 반도체랑 의약품에도 관세할 수 있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세가 들어오면 요 관세의 영향은 아마 엄청날 것으로 아무래도 우리 지금 주식시장이나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비중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어제 일본의 협상 당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향후에 미국이 반도체 같은 것, 의약품 같은 거 관세를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라는 약속까지 협의 사항에 들어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어느 정도 확약을 받아낼 수 있을지 사실 반도체는 조금 걱정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반도체 관세를 통해서 미국 안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라라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가지는 산업재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안보재로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한마디로 마이크론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비슷한 관세율을 받게 되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리 시장 안에서 조선주가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알래스카 사업과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겠다는 소식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시장 안에서 조선주가 당연히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을 받았었잖아요. 앞으로의 조선주는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저는 사실 조선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미국은 너무나도 조선을 지금 하고 싶은데 미국 안에는 너무나도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력도 없고요. 네. 최근에 조선을 거의 안 하다시피 그쵸.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아주 고기술 선박을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향후에 군함 같은 것의 소요에도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의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위성남 안보실장께서 얼마 전에 나토 회의를 갔을 때 트럼프 옆을 살짝 지나가면서 잠깐 눈인사하고 잠깐 인사를 했는데 그때 조선업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그 짧은 순간에도 반응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미국이 그만큼 가려운 부분 중에 아마 가장 가려운 부분이 조선업이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협상의 결과 중간에서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수요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구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아무래도 한국의 조선업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EU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EU, 유럽연합도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걷자 ACI죠. 통상 위협 대응 조치를 또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안티코로전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ACI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제3국이 EU가 아닌 제3국이 EU에 대해서 무역이나 여러 가지 뭔가 수단을 불법적으로 할 때 EU가 이것을 반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할 수 있냐면 금융 투자 같은 것들을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것들을 조금 규제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생각해 보시면 미국과 유럽의 수출 구조 잘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뭐 유럽은 미국에다 뭘 파나 생각해 보시면 뭐 프랑스산 와인을 팔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고요. 미국은 유럽에다 주로 뭘 파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데서 나오는 지적 재산권 관련된 프로덕트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EU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이제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EU에서 이 카드를 꺼내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1기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만 관세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굉장히 세게 붙었던 권역이 EU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요.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중국이 17%, EU가 한 18%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EU 전체의 경제 권역의 크기 자체는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EU가 이 경제의 어떤 체급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ACI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하겠다라는 건데요. EU 안에 있는 국가별 대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EU 안에서도 대미 수출의 의존도가 나라별로 좀 다른데요.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웬만하면 미국이 원하는 거 좀 들어주고 관세율 좀 낮춰받고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탈리아나 독일도 여기에 약간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독일은 아마 어제 일본의 타결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워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독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부분에 대한 관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립이 당분간 유지되고 있던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EU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해 주신 것처럼 EU 안에서 유럽 국가 안에서 자동차 관세에 큰 타격을 받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EU의 자동차 관세율도 좀 낮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거의 기사가 나오기로는 미국하고 EU 사이에 거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상호 관세율 15%로 낮추는 거 플러스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뜨지 않을까. 원래 그 가장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도 모든 정보가 가장 먼저 공개되는 곳이 트루스 소셜이어서 조만간 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EU와의 관세 협상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중국과의 협상이겠죠.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국가가 당연히 중국이 될 텐데 중국과의 협상에 따라서 우리 산업도 좀 그 타격을 받겠죠, 교수님?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국하고는 사실 미국이 조금 전 세계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중국 의존성이 가장 높은 경제가 어디냐라고 하면 보통 미국 경제를 뽑습니다. 시쳇말로 중국산이 안 들어오면 월마트 같은 데, 타겟 같은 매장에 매대가 빌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보면 미국이 중국 때리기는 레토릭적으로는 수사적으로는 중국을 계속 때리겠지만 5월 11일 날 양국에서 이제 100% 넘게씩 상호 관세를 서로 좀 낮춰준 것을 90일간 지속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런 뭐 상호 관세에 대해서 계속 미루면서 낮아진 관세율로 가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나라는 관세 협정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많은 품목이 겹쳐 있고
그다음에 히토류 같은 문제들도 겹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선이 좀 넓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두 나라가 관세 전쟁 시작해서 첫 번째 페이지 1 딜이라고 하는 양국 상호 협의가 나온 게 거의 관세 전쟁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나라 사이에 눈치 보기 그리고 관세 낮은 관세율을 좀 계속 미뤄가면서 적용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네. 하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관세율을 5월 11일 날 100% 넘게 낮췄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이 40%가 넘고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도 28% 됩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에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10.5%였던 걸 생각하면 10.5에서 41%로 갔다라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낮아졌다 뿐이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이 보통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 공산품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안 되니까 동남아 시장 같은 데로 돌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버전으로 당근마켓 같은 데 굉장히 싼 가격으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네. 있다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약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버티는 분위기,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정대로라면 8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가 될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시키고 관세율도 낮추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영향이 글로벌 시장에 생각보다 이제 크게 미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성이 생겼다고 하죠. 네, 내성도 네. 생겼고 아마 트럼프 1기를 통해서 적응하는 방법도 알았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약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많이 안 올라갔던 게 그동안 관세 들어오기 전에 미리 수입 제품 다 쌓아뒀다가 가격 인상을 막아둔 상태에서 그것들을 팔기 시작했다. 그럼 결국은 네.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지. 미국의 재고가 소진되는 거. 예를 들어 수입 제품 해놓은 거 관세 없을 때 싸게 사는 것들의 재고가 소진되는 것도 어느 순간 올 거고요.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무역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일도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IB들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좀 보니까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보편 관세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네. 이제 원래는 10%보다 훨씬 높은 상호 관세여서 거기서 조금 낮아지는 지금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 보편 관세만 하더라도 전 세계 성장률이 한 0.3에서 0.5% 정도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가 되게 큰 거죠. 네. 수출 주도형 경제는 네.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AI 산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주도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금 육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들도 좀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기대감도 큰 상황이거든요. AI 산업 전반적으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I는 사실은 뭐 3위 국가가 별 의미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1위 국가, 2위 국가 두 나라가 중심으로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 아니면 중국인데 두 나라의 성장 모델은 굉장히 뭐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AI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 두 나라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민간 중심의 생태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네. 이 기업들이 끊임없이 뭔가 하여튼 아직은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닌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향후의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결국은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네.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을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AI가 지금 뭐 굉장히 과대평가됐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편인 게 네. 이게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큰 산업이기 때문에 AI가 산업에 갖다 붙기 시작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AI들이 돈을 벌 날들도 금방 올 수 있다라고 믿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또 최근 들어서 그 미국 연준 부의장이죠. 이사죠. 크리스토퍼 왈러 이사가 한국에 왔을 때 했던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기업들이 필요한 AI는 막 번역도 되고 뭐 그런 AI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기술의 기업의 기술에 딱 갖다 붙일 수 있는 AI가 필요한 그런 AI 아니냐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라지 랭귀지 모델의 대규모 AI뿐만이 아니고 뭔가 미디엄 스케일의 중규모 AI들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보면 결국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라고 하는 어떠한 제네럴한 일반적인 테크놀로지가 어떤 산업에 붙을 수 있는
어떤 그 과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미국 중심의 AI 주도권 생태계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한국 경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ADB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요 1.5%에서 0.8%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0.8%는 사실 1%보다 낮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수치인데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한국이 그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어려워질 네. 거고 왜냐하면 저희 상반기에 생각보다 수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수출이 좋았던 게 뭐 반도체 수출도 물량이나 가격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제품 수출 잘 됐고 자동차 수출은 좀 미국으로 덜 갔지만 유럽으로 좀 늘어나서 또 그런 편에서는 조금 수출이 잘 된 부분이 있는데 뭐 ADB가 보기에는 그 트럼프 앞에 장사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수출이 좀 제약될 거라고 보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2분기 GDP 속보치 그러니까 나왔는데요. 이거 보니까 0.6% 상승했더라고요. 원래 한국은행이나 시장의 컨센서스는 0.5 정도 올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가 늘었나라고 봤더니 수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고 또 하나는 소비가 생각보다 5월부터 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신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고 새로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들 전반적인 기대감이 묻어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마 ADB가 약간 0.8 찍은 거 당분간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성장률이 한 1% 쪽으로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8%는 좀 가혹한 수치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재명 정부는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비롯해서 뭐 집값도 잡을 것이다.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을 다시 환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전 정부에서 이걸 50억으로 올려놨었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부자 감세 프레임워크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세수가 너무 비고 있어서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이거 다시 10억으로 내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게 뭔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서로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없애면서 주식시장의 밸류업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런 정책을 해버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쵸. 흐르는 정책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세금을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확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일관성의 정책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다른 쪽에서 확보하는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정부가 면밀히 좀 다시 검토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 뭐 발행됐다는 이야기 일상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고요. 내수 부진을 막고 회복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민생회복 그 소비 쿠폰 팻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 네. 보이시잖아요. 사실 진통제입니다. 이거는 너무 아파하는 사람한테 놓는 진통제라고 네. 생각하고요. 진통제를 놓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어디가 아파서 지금 이렇게 온몸에 통증이 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결국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이슈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과도 일맥상통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